여러분, 대출 중단, 대출 축소, 시장에는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 내지 6%까지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출 중단에 대한 그 충격이 바닥 경제 내지는 시장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대출 중단의 충격이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에 가면 극에 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그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야 되는데 만약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칫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4분기 작년 말이죠. 이게 가계대출만 봤을 때는 1632조입니다. 여기에 판매신용, 카드결제 같은 판매신용 합쳤을 때 1727조 9천억 원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가계대출 이러면 1727조 9천억에 대한 건 줄 이렇게 알았었는데 또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기준이. 어쨌든 1632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가계에 금융권이 대출한 총액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1632조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5 내지 6% 최대로 보자고요. 최대로 보면 6.99%까지 올릴 수 있다. 5 내지 6%니까. 5 내지 6%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6%대니까 6.99까지 잡아봤어요. 그러면 11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말에는 1746조 2천억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럼 얼마나 대출됐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대출 액수를 보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액은 84조 7천억 원입니다. 84조 7천억 원. 84조 7천억 원이면 정부가 세운 목표치에 6.99에 지금 거의 8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남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9월에서부터 이게 9월 말 8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에 26조 한 6천억 원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26조 6천억 원? 그런데 26조 6천억 원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으냐 하면요. 분기별로 늘어나는 수치를 보면 올해 늘어나는 수치를 보자고요. 1분기하고 2분기 차이. 1764조 6천억 원에서 1805조 9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늘어나죠. 10%. 10%는 좀 안 되나요? 10%는. 거의 9% 10%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26조 6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월 평균 6조 7천억 원이거든요. 6조 7천억 원. 그런데 이게 월 평균 6조 7천억 원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지금 평가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처럼 계속 대출을 줄여간다. 정부가 말한 대로 지금 대출을 계속 줄여간다면 이게 시장에는 충격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 중 30%가 대출 중단하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유의동 의원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대출 중단하면 이게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 대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이 셧다운이 됨으로 해서 대출 난민이 되고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은 갈 데가 뻔합니다. 대부업으로 간다고요? 제3금융권 못 갑니다. 왜 대부업으로 못 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대부업의 금리를 최고 금리를 24%였는데 올 7월 1일부터 20%로 내렸습니다. 지금 대부업도 24%로 대출한 것을 지금 막기에 급급하고요. 여기서 지금 새로운 대출을 일으킨다는 건 지금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에서도 지금 못 받는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중신용자 또 저신용자는 어디로 갑니까? 취약자주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법 사금융으로. 만약에 이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때 시장에 되는 충격이 커지면 이게 우리 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신용상 센터장은 지금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 정부잖아요.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결국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 쉽게 말하면 대출을 못 받으면 자산을 정리하는 상황까지 온다. 자산을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 정리할 게 뭐냐? 주식시장이다. 두 번째가 가상자산이다.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저는 대출의 어떤 규제로 부동산을 떨어뜨리겠다 하는 발상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주식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투매라는 게 그냥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투매라는 게. 여러분 주식시장에 투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전세 가격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여러분 많이 오른 것은 10배도 올랐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전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오르잖아요. 아파트 가격도 엄청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돈을 안 빌릴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팔고 투매, 가상자산에서도 투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투매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빨리 던져서 아파트 중도금 넣자. 아파트 잔금 넣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말입니다. 12월의 대란도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을 팔고 가상자산이라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판다는데 부동산이 팔 때쯤 되면 말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용상 센터장이 이야기한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나고 있어요. 판교 SK뷰 테라스 여기 말입니다. 실제 이달 초에 정당 계약 결과가 292가구 중에 117가구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한 게 9월부터 했으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조차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부동산이 괜찮을 건가 이런 걱정 엄청 하고요. 여기에다가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전세값이 2년 전에 대비해 보면 10%예요. 10%. 수도권에는 12%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3억짜리면 3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5억짜리면 5천만 원이 올랐고요. 그럼 여러분,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 모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생활비 써야 되죠.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진짜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던지든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던지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 무식한 말입니다. 무식한 대출 규제 정책 이것은요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시장의 왜곡까지 일어나서 자칫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의 이 대출 규제는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금융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고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신용자들조차도 대출을 안 해주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결국 말입니다. 소비까지도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12월 대란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처럼 실수요자들까지조차도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경제 부담 내지는 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관치금융이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지금 금융시장까지 붕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 못 받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에 가수요까지 생기거든요. 가수요. 안 받던 사람들도 지금 일단 받아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봐서는요. 핵심에 접근해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에 접근해야죠.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 전세 가격이 왜 올랐는지 이것을 정확히 꿰뚫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변죽을 울려가면서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지금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 물량이 안 나와요. 임대가 게다가 또 가격도 올라가요.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 올라가고 또 임대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게다가 공급 빨리 이루어져야죠. 공급이 소비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는 했어요. 무조건 규제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중요하다. 그냥 강남에 해달라는 대로 청해주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슬럼화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엉뚱한 곳을 자꾸 때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경제 전체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많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제 금융정책의 실패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